안녕하세요. 태아의 듣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김수정 작가의 일상이 일심동책입니다. 미술 전공자인 저자가 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쓴 책이더라고요. 저도 이 낭독 컨텐츠를 만들면서 예전보다 다양한 책을 읽고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책 덕후들은 어떤지 새삼 놀라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그림과 연관지어 들려주는 이야기는 책 덕후의 마음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책 읽는 것을 허락해주신 출판사에 감사드리고요. 이번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낭독 시작합니다. 일상이 일심동책 김수정 지음 출판사 책 읽는 고양이 도서출판 리수 시를 외우는 이유. 내가 근무하는 직장은 매년 시 낭송 대회를 실시한다. 나는 나 나름의 방식으로 참여하는데 대회에 출전하는 심정으로 시를 외우는 일이다. 작은 이벤트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마음 귀퉁이를 접으면 내 것이 된다. 작년에는 윤동주, 올해는 김소월이었다. 윤동주 시인의 별 해는 밤과 나무, 반딧불을 외웠고 김소월 시인의 초혼을 외웠다. 어떤 시는 노래로 외우고 어떤 시는 중얼중얼 외운다. 정갈한 글씨로 쓰고 벽에 붙이고 잊어버리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어떤 방식이어도 내 것이 된다는 것은 다르지 않다. 나는 문장을 온 몸으로 먹고 싶다. 이 문장이 그 마음이 되고 싶다. 가끔 나는 그냥 시를 외운다. 딱히 낭송할 일이 없어도 외운다. 가방 구석에는 A4 용지에 6포인트 글씨로 빼곡히 프린트한 시 여럿이 너덜너덜한 채 굴러다닌다. 정호승과 이성복의 옛 시를 오랫동안 열심히 외웠다. 공자는 시를 300편이나 줄줄 외웠다고 하고 칸트는 고대 로마의 시를, 링컨은 세익스피어 암송을 취미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암송이 지향점일 뿐이다. 슬프게도 머리가 좋지 않아서 열심히 외웠던 구절들은 금방 지워진다. 하지만 모든 것은 잊혀도 감정과 태도만큼은 남는다. 내가 결정적인 순간마다 시에 매달리는 이유이다. 한편 낭독을 중시하는 사람도 있다. 책을 읽는 큰 소리가 온 몸을 울리면서 정신과 육체를 변화시킨다고 한다. 암송이나 낭독은 왜 하는가? 몸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다. 몸으로 받아들여 무엇에 쓰려고? 글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다. 아름다운 것을 얻기 위해서다. 비루한 몸에 반짝이는 글을 담으면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바람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나는 시를 담고 싶어 몸서리를 친다. 니콜라우스 기지스의 그림 마음으로 배움에는 책을 읽고 중요한 구절을 외우는 소녀의 모습이 담겨 있다. 흔히 이 그림은 공부의 어려움이나 암기의 긴장감으로 읽히지만 시나 문장을 외우고 또 외워본 내게 그녀는
다른 차원의 아름다움으로 다가온다. 나도 아름답고 싶기에 이 소녀의 아름답고 싶다는 욕망을 실감하기 때문이다. 기지스의 소녀 그림을 보는 순간 내 바람이 거울처럼 비추어 화면 위로 올라왔다. 소녀가 마음으로 문장을 배우는 이유를 생각해 본다. 소녀의 머리칼은 단정하고 분홍 옷은 사랑스럽다. 목을 두른 코바늘 레이스는 정성스럽고 붉은 리본은 매듭새가 단단하다. 여러 번 펼쳐보았던 책은 표지도 내지도 너덜너덜해졌다. 오른손가락을 끼워 꼭 쥔 책에는 소녀가 바라는 것이 들어 있었으리라. 자연스레 그림 가운데 있는 소녀의 왼손으로 시선이 가 닿는다. 소녀의 손길은 가슴 근처에 있어 마치 무엇을 받드는 것처럼 보인다. 놀라운 글을 쓴 이의 마음을 받드는 것이 첫 번째. 아름다운 글을 담는 제 마음을 받드는 것이 두 번째일 것이다. 그뿐인가? 마음은 언어에만 머물지 않는다. 사람이 스친 곳이라면 마음은 어디에나 있다. 이제 흐트러진 마음에 고개를 숙인다. 내게 오기를 청한다. 내게 닿는 것이라면 작은 마음이라도 귀하게 모셔와야 한다. 그렇게 마음은 거대한 것이다. 당연히 정성으로 받들어야 할 만큼. 화가가 선택한 모델은 마음을 가득 채운 얼굴을 가지고 있다. 귀한 글줄을 외우는 소녀, 입 안으로 몸 안으로 오물오물 글을 곱씹는 소녀. 눈빛뿐 아니라 입가에 고인 감정의 깊이가 그림 안쪽으로 머문다. 마음의 고상함이 얼굴로 드러난다. 우아함이 깊이 고인 얼굴이다. 서울의 동도중학교에는 20년 가까이 이어온 특별한 전통이 있다고 한다. 학생들은 3년간 시 100편을 외운다고 한다.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다. 낭송도 아니고 암송이라니. 시를 암송하면 영혼이 맑고 깨끗해지며 언어가 순화되고 어휘력이 향상된다는 신념으로 끈질기게 지도를 이어온 국어 교사들 덕분이다. 100편의 국내 시를 선정하여 3년간 체계적으로 수행평가에 반영한다. 일주일에 시 한 편씩 외우면 1년에 33편씩, 3년간 충실히 국어 시간을 보내면 100편을 외울 수 있다는 계산이다. 쉬는 시간까지 쫓아다니며 시를 외우라는 야단스러운 선생님들 덕분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100편의 시를 외우고 졸업한다. 졸업할 때는 이 시들에 50개의 시를 더한 시집 암송책을 증정한다고. 시의 효과는 학교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쳐 학교 폭력 수치가 매우 낮다고 한다. 어디 이 학교뿐일까? 전국 여러 중고등학교에서는 매달 시 암송대회, 학기 말에는 시 경시대회를 한다. 시인들의 문학관 답사는 만여 개가 넘는 학교마다 철철이 있는 행사다. 서울의 윤동주 문학관, 김수영 문학관은 단골 코스이고 기차를 타고 안동의 264 문학관, 하동의 박경리 문학관까지도 간다. 시는 놀랍다. 하루하루 나이가 쌓일수록 박완서의 시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는다. 심심하고 심심해서 왜 사는지 모르겠을 때도 위로받기 위해 시를 읽는다. 등 따숩고 배불러 정신이 돼지처럼 무디어져 있을 때 시의 가시에 찔려 정신이 번쩍 나고 싶어 시를 읽는다. 나이 드는 게 쓸쓸하고 죽을 생각을 하면
무서워서 시를 읽는다. 꽃 피고 낙엽 지는 걸 되풀이해서 봐온 햇수를 생각하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내년에 뿌릴 꽃씨를 받는 내가 측은해서 시를 읽는다. 박완서의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 시가 왜 놀라운가? 시는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시를 품으면 나 자신이 달라진다. 진짜다. 시는 함축의 예술이다. 짧지만 무한을 담고 있다. 그래서 시 한 줄을 외우는 것은 한 줄의 글을 외우는 게 아니다. 시어는 추상적 개념이다. 추상은 구상의 반대어다. 구체적인 형상의 정반대라는 의미다. 좁은 방에 갇혀서 외우는 시는 드넓은 바다를 데려온다. 눈에 보이는 구체적 현실을 벗어나 폭넓은 상상을 하게 한다. 다른 의미를 깨닫게 한다. 박준의 시를 외우면 미인의 손을 잡게 된다. 신철규의 시를 외우면 눈물이 진주가 되어 무겁게 떨어진다. 이성복의 시를 외우면 지금 선 장소가 남해 금산이 된다. 황학주의 시를 외우면 이 목덜미가 동백꽃이 된다. 삶은 현실의 잔인함을 경험하는 과정이다. 몸이 낡을수록 자연히 마음도 얇아진다. 예술의 놀라움은 이런 마음의 근육을 만든다는 점.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몸은 현실 이면을 볼 수 있는 마음을 열어준다. 우리가 현실에 시달릴수록 예술에 매달려야 할 이유다. 몸으로 예술을 받아들여야 할 이유다. 그중 가장 가성비 높은 일 중 하나는 나의 경우 시 암송이었다. 모니터 바탕화면에 난잡한 아이콘들 사이에서 암송이란 한글 파일을 더블 클릭한다. 사방 여백을 1cm로 줄이고 6포인트의 글씨 4개의 다단으로 빽빽하게 채운 내 시들의 보물상자. 새로 산 시집에서 플래그를 붙인 페이지를 펼치고 시를 옮겨 타이핑한다. 저장 버튼을 누른 후 출력한다. 아코디언처럼 4겹으로 접어서 앞치마 주머니에 넣어둔다. 새롭게 외울 문장들이다. 이 종이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꺼내봐야지. 잠시 바라만 보아도 조금 나으니까. 이 글을, 이 마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납작하게 네모진 반듯하고 단호한 물성. 책의 물성 자체를 나는 사랑한다. 책이 가진 네모진 모양도 묵직함도 너무나 좋다. 이건 내가 고양이를 좋아하는 것과 똑같다. 길고양이 코리안 쇼테어도 귀한 혈통이라는 페르시안 친칠라도 너무너무 좋다. 고양이가 그려진 거라면 어떤 굿즈여도 다 좋다. 우리 동네에 카페가 많고 많지만 꼭 고양이 카페에만 간다. 고양이와 마시는 커피는 그냥 커피가 아니다. 내 영혼을 고양하는 커피이며 고양이 사료에 보탬이 되는 커피다. 지금은 직업이 직업인지라 학생들에게 얘들아 책 좀 읽어라 제발을 입에 달고 살지만 기실 나는 책을 읽으란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엄마가 동생 둘에게 책을 읽으면 뭘 사준다든가 어딜 데려간다는 공약을 걸고 있었다는 걸 안 순간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 들었다. 아니, 그동안 난 공짜로 책을 읽어버린 거 아닌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다.
그냥 책이 좋아서 책을 읽었다. 이 납작하게 네모진 육면체는 언제나 나를 매혹시켰으니까. 잉크가 살짝 번져 마스터 인세티가 풀풀 나는 책은 예스러워서 좋았고, 심플한 디자인은 상상할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어서 좋았고, 저자 얼굴이 나온 책은 이름 말고 얼굴도 알 수 있어서 좋았고, 손가락에 걸리는 띠지를 두른 책은 책갈피로 쓸 수 있어서 좋았다. 곰팡이 냄새가 나는 허른 책은 시간의 흔적이 남아서 좋았고, 손가락이 베도록 날선 새 책은 싱싱해서 좋았다. 유행이 바뀌면서 무광 코팅이나 에나멜 코팅이 된 표지는 촉감이 신기해서 나날이 좋았다. 편집자 출신으로 지금은 미술 출판사를 운영하는 정민영 대표는 편집자를 위한 북 디자인에서 책은 사람이다 라고 비유한다. 즉, 책은 사람의 심리를 구조화한 매체이며 책은 심리게임의 전쟁터라는 거다. 북 디자인은 이 책을 받아들여 달라는 편집자와 저자, 그리고 디자이너의 합작체다. 저자의 말을 빌리자면 책은 편지와도 같다. 우리는 편지를 쓸 때 대뜸 본론부터 이야기하지 않는다. 아름다운 봉투로 읽는 이의 호감을 얻고 편지지를 펼쳐 제일 처음 그의 이름을 부르고 날씨 이야기를 하면서 주의를 환기하고 본론을 읽을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다름이 아니오라 정말 하고 싶은, 꼭 해야만 하는 이야기를 한다. 그러고 난 후 날짜를 쓰고 서명을 한다. 사람의 마음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뭐하러 책 본문에 표지를 입히고 본문 앞에 권두를 배치하겠는가? 본문만 덜렁덜렁 내놓는다면 어떤 독자가 책에 호감을 갖고 다가오겠는가? 나는 책이라는 물질을 사랑한다. 손끝에 책이 닿으면 꼭 저자의 손끝에 닿은 것처럼 설렌다. 이 종이 뭉치를 통해 저자를 경험한다. 나같이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 때문에 종교는 세계를 정복하지 못한다. 어루만질 수 있는 물성은 손끝에 혀가 달린 듯 달콤하게 스며든다. 물론 새 책의 종이 냄새와 어울리지 않는 화학 코팅제의 위화감을 느끼기도 하고 날카로운 종이날에 베어 피를 흘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새 책을 만나는 순간은 너무 좋다. 내 책만 좋은 게 아니다. 남의 손에 들린 책도 좋다. 지하철 건너편에서 독서하는 사람의 책도 좋고 거리를 스쳐 지나가는 사람 손에 들린 책도 좋다.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수많은 인파 가운데 헉헉대다가도 그들이 사가는 책을 보면 실실 웃음이 난다. 그냥 좋아서, 너무 예뻐서, 아니 너무 잘생겨서. 이때 나는 주세페 아르침볼도의 사설을 떠올린다. 제목을 몰라도 이 사람이 책의 사람이라는 건 단번에 알 수 있다. 수염이 선연하니 분명 남자다. 나는 이 그림에 나름의 제목을 붙인다. 미스터 북. 프라하 신성 로마 제국의 궁정화가로 16세기를 풍미한 아르침볼도는 원래 밀라노 대성당 소속 화가 비아조의 아들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도제로 스테인드 글라스를 디자인하며 인기를 얻었다. 밀라노 두오모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바로 그의 작품이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도제로 스테인드 글라스를 디자인하며 인기를 얻었다. 밀라노 두오모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바로 그의 작품이다. 1562년에는 합스부르크 왕가 페르디난도 1세의 궁정화가가 되었다. 왕을 따라 비엔나와 프라하를 오가며 활동한 아르침볼도는 독특한 인물 화풍을 선보이며 전무후무한
초상화가가 되었다. 아르침볼도는 뒤섞인 여러 물체 가운데 독특한 이미지를 끌어내는 게슈탈트 방법을 고안했다. 멀리서 보면 사람의 형상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과일과 채소 등의 이미지가 얽히고 설켰다. 황제의 초상마저도 그는 풍요롭게 그렸다. 통치자를 우스꽝스럽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었다. 온갖 꽃과 풍성한 과일은 황제의 훌륭한 통치 덕택이라는 의미였으며 이 그림을 백성에게 보임으로써 그러한 의미를 확산하려고 했다. 일종의 홍보물 역할이라고나 할까? 그러니 국왕과 고관 대작들은 이 희한한 인물화에 웃음 지으며 흐뭇해했다고 한다. 고용주가 사망한 후 그의 아들 막시밀리앙 2세, 또 그의 아들인 루돌프 2세가 즉위해도 그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다. 마치 화수분처럼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 황제가 된 막시밀리앙 2세는 예술을 적극 지원했다. 화가는 건축가, 무대 장식가로도 영역을 넓혔다. 그가 하는 일에 황제는 늘 미소를 지었다. 1592년에는 자귀를 얻어 백작이 되었다. 그러나 17세기 바로크가 대두되며 그의 그림은 조잡스럽다, 품이 없다는 소리를 들으며 그림 창고에 처박히는 신세가 되었다.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아르침볼도의 작품은 빛을 보지 못했다. 마침내 초현실주의가 대두되며 아르침볼도는 재평가되었다. 다다의 선구자 마르셀 뒤샹은 아르침볼도에게 푹 빠져 찬사를 보냈다고 한다. 오스트리아의 나치스트 미술학자 베노 가이거는 그의 작품을 16세기 추상 미술의 승리라고 말했다. 막시밀리앙 2세는 실패한 정치가로 평가된다. 예술 후원에 애썼지만 제국을 다스리는 일은 못했다. 하지만 덕분에 황제 치하에 아름다운 것들이 수없이 늘었다. 책 역시 다양하게 생산되었고 종류별로 차곡차곡 수집되었으며 도서관이 정비되었다. 막시밀리앙 2세의 궁정사서였던 볼프강 라지우스가 사서의 모델을 섰다. 라지우스의 어깨를 덮은 커튼은 당대 도서관의 상징과도 같았다고 한다. 동물 꼬리 같은 수염은 책에 쌓인 먼지를 터는 청소도구다. 흰머리를 하고 덥수룩한 수염에 높은 코, 돋보기 안경을 연신 고쳐 쓰는 남자가 책 무더기를 빠져나와 반듯하게 앉았다. 초상화이기도 하며 정물화이기도 한 이 그림은 신비롭다. 물질로서의 책이 인간이 되었다. 내가 책이고 책이 곧 나다. 책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책을 사랑하는 이에게 책의 물성은 영혼을 자극한다. 책은 그 어떤 물질이어도 온전해야 한다. 완벽한 육체를 가져야 하며 완벽한 표지를 가져야 한다. 첫눈에 반할만 해야 한다. 내가 제일 용서할 수 없는 건 시간이 지나서 책 등의 악효가 떨어지는 책이다. 종이장이 하나하나 분리되면 책의 수명은 끝이다. 얼마나 열이 받는지 그때마다 꼭 판권 옆에 제작소를 확인한다. 소리 없이 욕을 해주려고 그런다. 요즘은 제작소를 기입하지 않는 책들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얼마나 약이 오르는지. 책은 사람 손을 타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부실하게 만드냔 말이다. 책 등이 확확 부러지면 페이지가 부드럽게 넘어가지지도 않는다. 한번 책 등이 갈라지면 곧 두동강 나게 되어 있다. 부상당한 책은 야매로 고칠 방법도 없다. 책 수선하는 전문가도 당연히 있지만 내가 알기론 한국에 딱 한 명뿐. 가벼운 수선이 아니라 예술의 영역이라 일반화하기 어렵다. 그러니 아픈 책은 책장에 들어가면 못 나온다.
책은 무조건 가볍고 튼튼하게, 마무리가 깔끔하게 만들어야 한다. 한번 보라. 이 디지털 시대의 책이 제 아름다움을 빛내는 방법을. 아름다운 양장본 한정판 책들은 독자에게 또 다른 특별함으로 다가간다. 곧 매진된다. SNS를 보라.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좀 덜하지만 인스타그램은 북스타그램이란 태그가 생길 정도로 책을 과시하는 게시물들이 얼마나 많은데. 책 일부를 찍거나 손글씨로 쓰거나 이미지로 만든 게시물들이 좋아요의 홍수를 누린다. 삼성역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 이태원 블루스퀘어 북파크도 인스타그래머들이 책을 누리는 장소로 인기지만 선릉역 최이나 책방의 한 층을 온전히 빌리는 혼자만의 서재는 인기 중에 인기다. 시간당 14,000원으로 고풍스러운 흰 가구와 푹신한 소파가 있는 서재에서 책 방주가 선정한 700여 종의 책을 혼자 조용히 읽을 수 있다. 어디 여기뿐인가? 후암동의 후암서재 역시 작고 포근한 마호가니 서재를 8시간 동안 15,000원에 차지할 수 있다. 여기에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그건 미남 책들에 둘러싸인 궁전에서의 호강이랄까? 하지만 누가 뭐래도 책은 책이다. 이북과 오디오북이 아무리 재세를 확장하고 종이책의 자리를 위협해도 몸이 아름다운 책이라면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폴 발레리는 인간에게 가장 깊은 곳은 피부다라고 했다. 스킨십은 본능이다. 실제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책장을 하나하나 넘기면서 손끝에 달리 와닿는 촉감은 중요하다. 사람들이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사랑하는 이유는 터치어블이라고 한다. 포토샵 뽀얀 환경이 아니라 손에 까슬까슬하니 닿는 부드럽고 단단한 몸집은 절대적이랄까? 내가 첫눈에 반해 반듯하고 단호한 물성과 사랑에 빠져 매일 끌어안고 스르륵 잠이 드는 그 책처럼 바로 내 옆에 선 따뜻하고 든든한 사람처럼 그러하니 오직 잘생긴 책만이 살아남는다. 헌 책을 뒤지는 여인. 커피 브라운에 먼지 냄새가 난다. 안다. 나는 안다. 이것은 분명 책 냄새다. 직감한다. 이 골목을 꺾으면 겹겹이 책이 쌓인 헌책방이 있을 거라는 걸. 집들이 하는 친구의 신혼집을 찾아가던 날 골목길 복잡한 남면동의 모처에서 나는 맡아버렸다. 폐부에서 반응하는 바로 그 퀴퀴한 냄새를. 그러니 들어가야 한다. 그분이 나를 부르신다. 나에게는 악취미가 있다. 거의 폐물에 가까운 오래된 책을 버리지 못하고 끌고 다니는 것. 다 낡은 종이 냄새인지 곰팡이 냄새인지 알 수 없는 향을 풍기는 책은 어느덧 누렇게 뜨고 습기가 차 쭈글쭈글해졌다. 맘먹기 전에는 선뜻 열어보기도 힘든 상태지만 그렇다고 여간에서는 못 버린다. 겉보기에는 폐기물 같아도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건데, 종이떡이 되더라도 이게 얼마나 소중한데. 흑빛이 되어버린 내지와 달리 하드커버는 멀쩡한 에이브. 나는 한때 88권의 에이브가 나의 졸개라고 여기며 외로움을 달래던 친구 없는 초등학생 소녀였다. 허름한 인쇄의 동광 출판사, 파른 문고. 중학생이 되어도 여전히 친구 없던 나는 순정 만화를 글로 바꿔낸 중학생이 되어도 여전히 친구 없던 나는 순정 만화를 글로 바꿔낸
픽션 소녀 소설로 한 시절을 버텼다. 사파처럼 붙어있는 만화 조각을 따라 그리며 순정 만화가의 꿈을 꾸기도 했고 내 나름의 스토리를 구상하기도 했다. 이제는 거짓말 같은 삼중당 문고, 무학여중 정문 앞 문방구에서 발견한 나의 첫 문고보는 무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그것도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삼중당 소속이라니 이보다 더 예스러울 수는 없다. 뭘 알고 니체를 골랐던 게 아니라 그저 어른인 척하고 싶어서 저런 제목을 골랐다는 걸 나는 부인할 생각이 없다. 안다. 내가 낡아가는 것처럼 종이도 낡아간다는 걸. 그의 수명도 다해가고 더는 오래 데리고 다닐 수 없다는 걸. 이제는 이별해야 할 때가 시시각각 다가온다는 걸. 다행히 같은 책이 전자책으로 발간되면 마음 편히 안녕할 수 있지만 재발간이 안 되는 책들은 그러기 어려울 거다. 스캔해서 PDF로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그러려면 책의 중철 부위를 절단해야 한다. 우리의 미래는 대개 가슴 찢어지는 이별로 끝맺을 거라 예감한다. 어두컴컴한 지하, 헌책방의 빽빽한 책장 사이를 조심스레 걷는다. 검은 표지의 책 한 권을 골라 체크카드를 내밀고 8,000원을 결제한다. 헌책방에서는 꼬깃꼬깃 접었다 편 현금을 내미는 게 어울릴 것 같지만 나의 라이프 스타일은 더 이상 예스럽지 않다. 집으로 돌아와 펠릭스 바로통의 그림, 벽장을 뒤지는 여인을 발견한 순간 퀴퀴한 책 냄새가 느껴진다. 눈앞에 아련하다. 커피색 먼지 가득한 헌책방의 지하, 그리고 램프를 들고 어두컴컴한 공간에서 책을 뒤지고 있는 한 여자가 언제나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책을 뒤적이는 털털한 내 모습이 흑백 영화처럼 극적인 조명을 두고 한 여자가 벽장 앞에 앉았다. 무릎 하나를 세우고 책을 뒤적거린다. 각양 크기의 책들과 다종의 책이 선반마다 쌓였다.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휘어버린 책장이 딱 보기에도 익숙하다. 맨 윗칸에는 신문도 쌓여있다. 분명 특별한 기사를 실은 신문 스크랩이다. 책 앞에 기꺼이 무릎을 꿇는 책 종교 신자라면 누구든지 안다. 책이 얼마나 무거운 물체인지, 책이 얼마나 먼지나는 생물인지, 책이 작은 습기에 얼마나 크게 반응하는 민감한 재질인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펠릭스 바로통의 여자는 나와 같은 여자다. 책에 집착하는 여자다. 이승희 시인의 제목이 긴 시를 사랑한다. 아무도 듣지 않고 보지 않아도 혼자 말하고 빛을 뿜어내는 텔레비전 한 대가 있는 헌책방. 이승희는 헌책방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어떤 저녁 불빛이 스미는 허름한 헌책방에 말없던 남자와 고요한 의자 하나가 가진 슬픔을 읽는 사람이다. 그들을 따스하게 감싸 안을 줄 아는 마음이 따뜻한 시인이 사랑을 못 이겨 쓴다. 담담하게 그리움을 말한다. 사랑했던 시간을 말한다. 시의 소재가 되지 않은 사물은 못내 슬프리라. 아프도록 사랑받은 경험이 없을 것이므로. 내게 이 시가 중요한 이유는 시인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공명했기 때문이다. 그 역시 나와 똑같이 옛된 것을 사랑하는 품성이 있을 것이다. 일본 드라마 1리터의 눈물에서는 유행이 지난 MD를 사용하는 소년이 등장한다. 한물간 MD에 한 곡 한 곡 녹음해 음악을 듣는 아소 하루토에게 같은 반 여학생이 묻는다. 아소군은 MD를 쓰네? 나는 MP3 플레이어를 샀는데. 신기하다고 묻는 그부에게 소년은 싱긋 웃으며 대답한다. 저는 물건도 사람도
오래오래 소중히 여기는 남자랍니다. 나는 이 대사를 오래오래 간직해왔다. 나 역시 물건도 사람도 오래오래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므로. 한 번 마음을 준 사람처럼 한 번 애정했던 물건을 여간해서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므로. 나는 어떻게 해도 버릴수록 행복해지는 미니멀리스트는 될 수 없을 거다. 당연하게도 제일 마지막까지 버릴 수 없는 마음은 책에 고인다. 그렇게 낡은 책이 늘어간다. 낡은 냄새를 좋아하는 사람이 나 말고도 있다는 걸 알 때 기쁘다. 처음으로는 전작주의자의 꿈의 저자 조이봉 씨, 다음으로는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의 저자이며 동명의 헌책방을 운영하는 윤성근 씨. 대학 졸업을 얼마 앞둔 차가운 겨울, 신문에 등장한 헌책사랑의 주인공 조이봉 씨 뒤로 허름한 널빤지 책장이 보였다. 합판을 괴느라 쌓아둔 벽돌이 인상적이었다. 틈만 나면 널빤지를 자르고 가로 세로로 못질해 책 보금자리를 만들던 아버지와 나의 작품과 너무나 닮았기 때문이었다. 조이봉은 숨어있는 책이라는 프리첼 헌책찾기 동호회를 운영한 적이 있다고 한다. 틈만 나면 번개로 모여서 헌책방을 다녔다니 너무 귀엽다. 그 즈음은 아직 청계천 헌책방이 살아있을 때가 아닌가. 나는 다닥다닥 붙어있는 헌책방의 지긋한 어르신들에게 주눅이 들어 그 헌책방의 장르와 주력 상품을 확인하고 찾고 싶은 책을 물어보는 것에 만족하곤 했다. 들어가 보겠다는 말은 꺼내보지도 못하고 기웃거리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2019년 서울시는 청계천 거리 정신을 복원한 대형 헌책방을 열었다. 서울 책보고는 서울 전역에 있는 헌책방과 연계하여 책을 모으고 판매하는 곳이라고. 큰 창고를 개조하여 만든 터라 공간에 여유가 있고 특별히 아주 오래된 절판본들을 찾는 즐거움이 있다. 책벌레를 모티브로 디자인했다는 터널 모양도 깔끔하다. 책이 작은 헌책방별로 모여 있어 바라는 책을 빨리 찾기는 어렵지만 역으로 느긋한 시간을 보내며 숨어있는 보물을 찾는 즐거움이 있다. 귀여운 책 등을 꼭 잡고 끌어내 속살을 펼쳐보면 때때로 드러나는 원주인의 낙서, 필기, 아주 가끔씩 나오는 도서관 도장 흔적 또는 대출전표, 이 대출전표에 쓰인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각색의 필체는 얼마나 애틋한지. 그 사람의 개성을 보여주는 책갈피 도구는 어떻고, 영수증이나 엽서나 누군가와 주고받은 쪽지, 잘 말린 꽃잎 같은 것. 아참, 아주 오래전 존재했던 지금은 사라진 책방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허름하게 인쇄된 책갈피 사은품은 눈물까지 동반한다. 크로니클 북스나 녹록, 뉴욕 공립도서관 등에는 대출카드를 사용한 고풍스러운 굿즈가 있다던데 참으로 궁금하다. 조이봉이 말하는 헌책방의 법칙은 내게도 정확히 적용된다. 열심히 찾을 때 안 보이던 책도 찾아낸 뒤에는 차일 듯이 많다. 망설이다 안 산 책은 마음 먹고 찾아가면 없다. 무엇이든 그래도 가끔은 기적이 일어난다. 지금도 책벌레들 사이에서는 과거 소중했던 전집을 추억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제는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는, 내가 하루 종일 책만 읽어도 혼나지 않았던 80년대에는 해적판 전집의 시대였다. 저작권법을 해결하지 않고 외국의 양서를 가져와 책으로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시대적 혜택을 우리 70, 80년대생들은 양껏 누린 것이다. 학교 도서관에도 그러한 좋은 책이 가득했다. 우리 집에도, 친구네 집에도 그러한 전집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닥친 건 나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여러 가정들의 책벌레들에게 그랬다.
IMF에 직격탄을 맞고 또 맞아 어려운 시기를 거쳐 여러 번의 이사를 하면서 소중히 여겼던 책이 뭉텅뭉텅 사라졌다. 에이브도 메르엔도 위인 전집도 차일드 크라프트도 기쁨으로 읽었던 책의 제목도 내용도 희미해져 갔다. 이제는 사려 해도 살 수가 없다. 취업을 하고 자리를 잡고 나서도 마음 한켠은 늘 허전했다. 우연히 허락해준다면 그 책들을 만나고 싶었다. 다리품을 팔고 팔아, 클릭품을 팔고 팔아 헌책방을 뒤지고 뒤져 에이브 88권을 거금을 내고 구매한 날. 얼룩지고 먼지 낀 88권을 하나하나 닦아 튼튼한 책장에 꽂던 날. 나는 소리 없이 울었다. 나의 사랑하는 책이 비록 헤어졌으나 그토록 오래 사랑하던 책을 다시 만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적어도 내게 이 헌책은 그냥 희귀템 혹은 그냥 낡고 무거운 종이 뭉치가 아니었다. 아무리 좋아하는 책이어도 고이 간직할 힘이 없었던 약한 시절을 지나 간신히, 정말 간신히 내가 내 몫을 하는 어른이 되어 금전적인 여유가 생겨 내 마음의 성을 쌓을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는 증거였다. 내 마음의 허무가 한 자락이라도 회복된 건 단언컨대 헌책방 덕이다. 누렇게 뜬 에이브가 꽂힌 책장 옆에 앉아 멍하니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진다. 세상에 보낸 마음이 응답된 것 같아서, 앞으로도 한둘은 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비록 어려울지라도 헌책방은 가끔 책벌레들에게 기적을 만들어준다. 아참, 여러 저자의 헌책에 대한 시선 중에서 정말로 공통된 게 하나 있다. 아, 내 책이 헌책방에서 발견되는 걸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파. 나는 이 말을 2016년 모 분야 베스트셀러 작가에게서 들었다. 하물며 나 같은 무명 저자야 말할 것도 없지 않은가. 헌책방에서 내 책을 발견하는 기분이란 솔직히 정말 마음 아프더라. 게다가 그 책 너무 깨끗했다. 설마 몇 장 들춰보다가 내용이 안 끌려서 그냥 팔아버리신 건 아니겠지? 사실 슬퍼할 일은 아니다. 헌책방에는 가름끈 한번 펴본 흔적 없이 탄생의 흔적 그대로 냉동되어 버린 책도 많으니 구원의 손길로 자신을 깨워줄 주인님을 기다리면서. 내 마음에는 거대한 서재가 있다. 현실에는 보여줄 수 없는 커다란 책장이. 굳이 눈에 보이는 무엇에 비유하자면 그건 헌책방의 세계다.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는 천국이 있다면 도서관처럼 생겼을 것이다 라 말했다지만 나는 내게 천국이 있다면 헌책방처럼 생겼을 것이라 대답하고 싶다. 거참 악취미다. 새 책방도 아니고 헌책방이라니. 펠릭스 발로통의 여자도 그다지 평범해 보이진 않는다. 깊은 밤에 잠에서 덜 깬 누군가가 보면 놀라 자빠질 모양새다. 물론 내가 할 말은 아니다. 저 기묘한 그림처럼 틈만 나면 헌책이 든 벽장을 열어 젖히는 퀴퀴한 먼지 냄새와 커피색 책 더미에서 킬킬거리는 이상한 여자가 여기 하나 더 있다. 일상이 일심동책. 김수정, 지음. 출판사 책 읽는 고양이, 도서출판 리수. 시를 외우는 이유. 내가 근무하는 직장은 매년 시 낭송 대회를 실시한다. 나는
나 나름의 방식으로 참여하는데 대회에 출전하는 심정으로 시를 외우는 일이다. 작은 이벤트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마음 귀퉁이를 접으면 내 것이 된다. 작년에는 윤동주, 올해는 김소월이었다. 윤동주 시인의 별 해는 밤과 나무, 반딧불을 외웠고 김소월 시인의 초혼을 외웠다. 어떤 시는 노래로 외우고 어떤 시는 중얼중얼 외운다. 정갈한 글씨로 쓰고 벽에 붙이고 잊어버리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어떤 방식이어도 내 것이 된다는 것은 다르지 않다. 나는 문장을 온 몸으로 먹고 싶다. 이 문장이 그 마음이 되고 싶다. 가끔 나는 그냥 시를 외운다. 딱히 낭송할 일이 없어도 외운다. 가방 구석에는 A4 용지에 6포인트 글씨로 빼곡히 프린트한 시 여럿이 너덜너덜한 채 굴러다닌다. 정호승과 이성복의 옛 시를 오랫동안 열심히 외웠다. 공자는 시를 300편이나 줄줄 외웠다고 하고 칸트는 고대 로마의 시를, 링컨은 세익스피어 암송을 취미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암송이 지향점일 뿐이다. 슬프게도 머리가 좋지 않아서 열심히 외웠던 구절들은 금방 지워진다. 하지만 모든 것은 잊혀도 감정과 태도만큼은 남는다. 내가 결정적인 순간마다 시에 매달리는 이유이다. 한편 낭독을 중시하는 사람도 있다. 책을 읽는 큰 소리가 온 몸을 울리면서 정신과 육체를 변화시킨다고 한다. 암송이나 낭독은 왜 하는가? 몸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다. 몸으로 받아들여 무엇에 쓰려고? 글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다. 아름다운 것을 얻기 위해서다. 비루한 몸에 반짝이는 글을 담으면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바람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나는 시를 담고 싶어 몸서리를 친다. 는 글을 담으면 니콜라우스 기지스의 그림 마음으로 배움에는 책을 읽고 중요한 구절을 외우는 소녀의 모습이 담겨 있다. 흔히 이 그림은 공부의 어려움이나 암기의 긴장감으로 읽히지만 시나 문장을 외우고 또 외워본 내게 그녀는 다른 차원의 아름다움으로 다가온다. 나도 아름답고 싶기에 이 소녀의 아름답고 싶다는 욕망을 실감하기 때문이다. 기지스의 소녀 그림을 보는 순간 내 바람이 거울처럼 비추어 화면 위로 올라왔다. 소녀가 마음으로 문장을 배우는 이유를 생각해 본다. 소녀의 머리칼은 단정하고 분홍 옷은 사랑스럽다. 목을 두른 코바늘 레이스는 정성스럽고 붉은 리본은 매듭새가 단단하다. 여러 번 펼쳐보았던 책은 표지도 내지도 너덜너덜해졌다. 오른손가락을 끼워 꼭 쥔 책에는 소녀가 바라는 것이 들어 있었으리라. 자연스레 그림 가운데 있는 소녀의 왼손으로 시선이 가 닿는다. 소녀의 손길은 가슴 근처에 있어 마치 무엇을 받드는 것처럼 보인다. 놀라운 글을 쓴 이의 마음을 받드는 것이 첫 번째. 아름다운 글을 담는 제 마음을 받드는 것이 두 번째일 것이다. 그뿐인가? 마음은 언어에만 머물지 않는다. 사람이 스친 곳이라면 마음은 어디에나 있다. 이제
흐트러진 마음에 고개를 숙인다. 내게 오기를 청한다. 내게 닿는 것이라면 작은 마음이라도 귀하게 모셔와야 한다. 그렇게 마음은 거대한 것이다. 당연히 정성으로 받들어야 할 만큼. 화가가 선택한 모델은 마음을 가득 채운 얼굴을 가지고 있다. 귀한 글줄을 외우는 소녀. 입 안으로 몸 안으로 오물오물 글을 곱씹는 소녀. 눈빛뿐 아니라 입가에 고인 감정의 깊이가 그림 안쪽으로 머문다. 마음의 고상함이 얼굴로 드러난다. 우아함이 깊이 고인 얼굴이다. 서울의 동도중학교에는 20년 가까이 이어온 특별한 전통이 있다고 한다. 학생들은 3년간 시 100편을 외운다고 한다.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다. 낭송도 아니고 암송이라니. 시를 암송하면 영혼이 맑고 깨끗해지며 언어가 순화되고 어휘력이 향상된다는 신념으로 끈질기게 지도를 이어온 국어 교사들 덕분이다. 100편의 국내 시를 선정하여 3년간 체계적으로 수행평가에 반영한다. 일주일에 시 한 편씩 외우면 1년에 33편씩, 3년간 충실히 국어 시간을 보내면 100편을 외울 수 있다는 계산이다. 쉬는 시간까지 쫓아다니며 시를 외우라는 야단스러운 선생님들 덕분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100편의 시를 외우고 졸업한다. 졸업할 때는 이 시들에 50개의 시를 더한 시집 암송책을 증정한다고. 시의 효과는 학교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쳐 학교 폭력 수치가 매우 낮다고 한다. 어디 이 학교뿐일까? 전국 여러 중고등학교에서는 매달 시 암송대회, 학기 말에는 시 경시대회를 한다. 시인들의 문학관 답사는 만여 개가 넘는 학교마다 철철이 있는 행사다. 서울의 윤동주 문학관, 김수영 문학관은 단골 코스이고 기차를 타고 안동의 264 문학관, 하동의 박경리 문학관까지도 간다. 시는 놀랍다. 하루하루 나이가 쌓일수록 박완서의 시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는다. 심심하고 심심해서 왜 사는지 모르겠을 때도 위로받기 위해 시를 읽는다. 등 따숩고 배불러 정신이 돼지처럼 무디어져 있을 때 시의 가시에 찔려 정신이 번쩍 나고 싶어 시를 읽는다. 나이 드는 게 쓸쓸하고 죽을 생각을 하면 무서워서 시를 읽는다. 꽃 피고 낙엽 지는 걸 되풀이해서 봐온 햇수를 생각하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내년에 뿌릴 꽃씨를 받는 내가 측은해서 시를 읽는다. 박완서의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 시가 왜 놀라운가? 시는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시를 품으면 나 자신이 달라진다. 진짜다. 시는 함축의 예술이다. 짧지만 무한을 담고 있다. 그래서 시 한 줄을 외우는 것은 한 줄의 글을 외우는 게 아니다. 시어는 추상적 개념이다. 추상은 구상의 반대어다. 구체적인 형상의 정반대라는 의미다. 좁은 방에 갇혀서 외우는 시는 드넓은 바다를 데려온다. 눈에 보이는 구체적 현실을 벗어나 폭넓은 상상을 하게 한다. 다른 의미를 깨닫게 한다. 박준의 시를 외우면 미인의 손을 잡게 된다. 신철규의 시를 외우면 눈물이 진주가 되어 무겁게 떨어진다. 이성복의 시를 외우면 지금 선 장소가 남해 금산이 된다. 황학주의 시를 외우면
이 목덜미가 동백꽃이 된다. 삶은 현실의 잔인함을 경험하는 과정이다. 몸이 낡을수록 자연히 마음도 얇아진다. 예술의 놀라움은 이런 마음의 근육을 만든다는 점.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몸은 현실 이면을 볼 수 있는 마음을 열어준다. 우리가 현실에 시달릴수록 예술에 매달려야 할 이유다. 몸으로 예술을 받아들여야 할 이유다. 그중 가장 가성비 높은 일 중 하나는 나의 경우 시 암송이었다. 모니터 바탕화면에 난잡한 아이콘들 사이에서 암송이란 한글 파일을 더블 클릭한다. 사방 여백을 1cm로 줄이고 6포인트의 글씨 4개의 다단으로 빽빽하게 채운 내 시들의 보물상자. 새로 산 시집에서 플래그를 붙인 페이지를 펼치고 시를 옮겨 타이핑한다. 저장 버튼을 누른 후 출력한다. 아코디언처럼 4겹으로 접어서 앞치마 주머니에 넣어둔다. 새롭게 외울 문장들이다. 이 종이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꺼내봐야지. 잠시 바라만 보아도 조금 나으니까. 이 글을, 이 마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꺼내봐야지. 잠시 바라만 보아도. 납작하게 네모진 반듯하고 단호한 물성. 책의 물성 자체를 나는 사랑한다. 책이 가진 네모진 모양도 묵직함도 너무나 좋다. 이건 내가 고양이를 좋아하는 것과 똑같다. 길고양이 코리안 쇼테어도 귀한 혈통이라는 페르시안 친칠라도 너무너무 좋다. 고양이가 그려진 거라면 어떤 굿즈여도 다 좋다. 우리 동네에 카페가 많지만 꼭 고양이 카페에만 간다. 고양이와 마시는 커피는 그냥 커피가 아니다. 내 영혼을 고양하는 커피이며 고양이 사료에 보탬이 되는 커피다. 지금은 직업이 직업인지라 학생들에게 얘들아 책 좀 읽어라 제발을 입에 달고 살지만 기실 나는 책을 읽으란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엄마가 동생 둘에게 책을 읽으면 뭘 사준다든가 어딜 데려간다는 공약을 걸고 있었다는 걸 안 순간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 들었다. 아니, 그동안 난 공짜로 책을 읽어버린 거 아닌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다. 그냥 책이 좋아서 책을 읽었다. 이 납작하게 네모진 육면체는 언제나 나를 매혹시켰으니까. 잉크가 살짝 번져 마스터 인세티가 풀풀 나는 책은 예스러워서 좋았고, 심플한 디자인은 상상할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어서 좋았고, 저자 얼굴이 나온 책은 이름 말고 얼굴도 알 수 있어서 좋았고, 손가락에 걸리는 띠지를 두른 책은 책갈피로 쓸 수 있어서 좋았다. 곰팡이 냄새가 나는 허른 책은 시간의 흔적이 남아서 좋았고, 손가락이 베도록 날선 새 책은 싱싱해서 좋았다. 유행이 바뀌면서 무광 코팅이나 에나멜 코팅이 된 표지는 촉감이 신기해서 나날이 좋았다. 편집자 출신으로 지금은 미술 출판사를 운영하는 정민영 대표는 편집자를 위한 북 디자인에서 책은 사람이다 라고 비유한다. 즉, 책은 사람의 심리를 구조화한 매체이며 책은 심리게임의 전쟁터라는 거다. 북 디자인은 이 책을 받아들여 달라는 편집자와 저자 그리고 디자이너의 합작체다. 저자의 말을 빌리자면 책은 편지와도 같다. 우리는 편지를 쓸 때
대뜸 본론부터 이야기하지 않는다. 아름다운 봉투로 읽는 이의 호감을 얻고 편지지를 펼쳐 제일 처음 그의 이름을 부르고 날씨 이야기를 하면서 주의를 환기하고 본론을 읽을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다름이 아니오라 정말 하고 싶은 꼭 해야만 하는 이야기를 한다. 그러고 난 후 날짜를 쓰고 서명을 한다. 사람의 마음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뭐하러 책 본문에 표지를 입히고 본문 앞에 권두를 배치하겠는가? 본문만 덜렁덜렁 내놓는다면 어떤 독자가 책에 호감을 갖고 다가오겠는가? 나는 책이라는 물질을 사랑한다. 손끝에 책이 닿으면 꼭 저자의 손끝에 닿은 것처럼 설렌다. 이 종이 뭉치를 통해 저자를 경험한다. 나같이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 때문에 종교는 세계를 정복하지 못한다. 어루만질 수 있는 물성은 손끝에 혀가 달린 듯 달콤하게 스며든다. 물론 새 책의 종이 냄새와 어울리지 않는 화학 코팅제의 위화감을 느끼기도 하고 날카로운 종이날에 베어 피를 흘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새 책을 만나는 순간은 너무 좋다. 내 책만 좋은 게 아니다. 남의 손에 들린 책도 좋다. 지하철 건너편에서 독서하는 사람의 책도 좋고 거리를 스쳐 지나가는 사람 손에 들린 책도 좋다.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수많은 인파 가운데 헉헉대다가도 그들이 사가는 책을 보면 실실 웃음이 난다. 그냥 좋아서, 너무 예뻐서, 아니 너무 잘생겨서. 이때 나는 주세페 아르침볼도의 사설을 떠올린다. 제목을 몰라도 이 사람이 책의 사람이라는 건 단번에 알 수 있다. 수염이 선연하니 분명 남자다. 나는 이 그림에 나름의 제목을 붙인다. 미스터 북. 프라하 신성 로마 제국의 궁정화가로 16세기를 풍미한 아르침볼도는 원래 밀라노 대성당 소속 화가 비아조의 아들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도제로 스테인드 글라스를 디자인하며 인기를 얻었다. 밀라노 두오모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바로 그의 작품이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도제로 스테인드 글라스를 디자인하며 인기를 얻었다. 밀라노 두오모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바로 그의 작품이다. 1562년에는 합스부르크 왕가 페르디난도 1세의 궁정화가가 되었다. 왕을 따라 비엔나와 프라하를 오가며 활동한 아르침볼도는 독특한 인물 화풍을 선보이며 전무후무한 초상화가가 되었다. 아르침볼도는 뒤섞인 여러 물체 가운데 독특한 이미지를 끌어내는 게슈탈트 방법을 고안했다. 멀리서 보면 사람의 형상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과일과 채소 등의 이미지가 얽히고 설켰다. 황제의 초상마저도 그는 풍요롭게 그렸다. 통치자를 우스꽝스럽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었다. 온갖 꽃과 풍성한 과일은 황제의 훌륭한 통치 덕택이라는 의미였으며 이 그림을 백성에게 보임으로써 그러한 의미를 확산하려고 했다. 일종의 홍보물 역할이라고나 할까? 그러니 국왕과 고관 대작들은 이 희한한 인물화에 웃음 지으며 흐뭇해했다고 한다. 고용주가 사망한 후 그의 아들 막시밀리앙 2세, 또 그의 아들인 루돌프 2세가 즉위해도 그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다. 마치 화수분처럼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 황제가 된 막시밀리앙 2세는 예술을 적극 지원했다. 화가는 건축가, 무대 장식가로도 영역을 넓혔다. 그가 하는 일에 황제는 늘 미소를 지었다. 1592년에는 자귀를 얻어 백작이 되었다. 그러나 17세기 바로크가 대두되며
그의 그림은 조잡스럽다, 품이 없다는 소리를 들으며 그림 창고에 처박히는 신세가 되었다.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아르침볼도의 작품은 빛을 보지 못했다. 마침내 초현실주의가 대두되며 아르침볼도는 재평가되었다. 다다의 선구자 마르셀 뒤샹은 아르침볼도에게 푹 빠져 찬사를 보냈다고 한다. 오스트리아의 나치스트 미술학자 베노 가이거는 그의 작품을 16세기 추상 미술의 승리라고 말했다. 막시밀리앙 2세는 실패한 정치가로 평가된다. 예술 후원에 애썼지만 제국을 다스리는 일은 못했다. 하지만 덕분에 황제 치하의 아름다운 것들이 수없이 늘었다. 책 역시 다양하게 생산되었고 종류별로 차곡차곡 수집되었으며 도서관이 정비되었다. 막시밀리앙 2세의 궁정 사서였던 볼프강 라지우스가 사서의 모델을 섰다. 라지우스의 어깨를 덮은 커튼은 당대 도서관의 상징과도 같았다고 한다. 동물 꼬리 같은 수염은 책에 쌓인 먼지를 터는 청소 도구다. 흰머리를 하고 덥수룩한 수염에 높은 코, 돋보기 안경을 연신 고쳐 쓰는 남자가 책 무더기를 빠져나와 반듯하게 앉았다. 초상화이기도 하며 정물화이기도 한 이 그림은 신비롭다. 물질로서의 책이 인간이 되었다. 내가 책이고 책이 곧 나다. 책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책을 사랑하는 이에게 책의 물성은 영혼을 자극한다. 책은 그 어떤 물질이어도 온전해야 한다. 완벽한 육체를 가져야 하며 완벽한 표지를 가져야 한다. 첫눈에 반할만 해야 한다. 내가 제일 용서할 수 없는 건 시간이 지나서 책 등의 악효가 떨어지는 책이다. 종이장이 하나하나 분리되면 책의 수명은 끝이다. 얼마나 열이 받는지 그때마다 꼭 판권 옆에 제작소를 확인한다. 소리 없이 욕을 해주려고 그런다. 요즘은 제작소를 기입하지 않는 책들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얼마나 약이 오르는지. 책은 사람 손을 타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부실하게 만드냔 말이다. 책 등이 확확 부러지면 페이지가 부드럽게 넘어가지지도 않는다. 한번 책 등이 갈라지면 곧 두 동강 나게 되어 있다. 부상당한 책은 야매로 고칠 방법도 없다. 책 수선하는 전문가도 당연히 있지만 내가 알기론 한국에 딱 한 명뿐. 가벼운 수선이 아니라 예술의 영역이라 일반화하기 어렵다. 그러니 아픈 책은 책장에 들어가면 못 나온다. 책은 무조건 가볍고 튼튼하게, 마무리가 깔끔하게 만들어야 한다. 한번 보라. 이 디지털 시대의 책이 제 아름다움을 빛내는 방법을. 아름다운 양장본 한정판 책들은 독자에게 또 다른 특별함으로 다가간다. 곧 매진된다. SNS를 보라.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좀 덜하지만 인스타그램은 북스타그램이란 태그가 생길 정도로 책을 과시하는 게시물들이 얼마나 많은데. 책 일부를 찍거나 손글씨로 쓰거나 이미지로 만든 게시물들이 좋아요의 홍수를 누린다. 삼성역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 이태원 블루스퀘어 북파크도 인스타그래머들이 책을 누리는 장소로 인기지만 선릉역 최인아 책방의 한 층을 온전히 빌리는 혼자만의 서재는 인기 중에 인기다. 시간당 14,000원으로 고풍스러운 흰 가구와 푹신한 소파가 있는 서재에서 책 방주가 선정한 700여 종의 책을 혼자 조용히 읽을 수 있다. 어디 여기뿐인가? 후암동의 후암서재 역시 작고 포근한 마호가니 서재를 8시간 동안 15,000원에 차지할 수 있다. 여기에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그건 미남 책들에 둘러싸인
궁전에서의 호강이랄까? 하지만 누가 뭐래도 책은 책이다. 이북과 오디오북이 아무리 제 세를 확장하고 종이책의 자리를 위협해도 몸이 아름다운 책이라면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폴 발레리는 인간에게 가장 깊은 곳은 피부다라고 했다. 스킨십은 본능이다. 실제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책장을 하나하나 넘기면서 손끝에 달리 와닿는 촉감은 중요하다. 사람들이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사랑하는 이유는 터치어블이라고 한다. 포토샵 뽀얀 환경이 아니라 손에 까슬까슬하니 닿는 부드럽고 단단한 몸집은 절대적이랄까? 내가 첫눈에 반해 반듯하고 단호한 물성과 사랑에 빠져 매일 끌어안고 스르륵 잠이 드는 그 책처럼 바로 내 옆에 선 따뜻하고 든든한 사람처럼 그러하니 오직 잘생긴 책만이 살아남는다. 그 책처럼 바로 헌 책을 뒤지는 여인. 커피 브라운의 먼지 냄새가 난다. 안다. 나는 안다. 이것은 분명 책 냄새다. 직감한다. 이 골목을 꺾으면 겹겹이 책이 쌓인 헌책방이 있을 거라는 걸. 집들이 하는 친구의 신혼집을 찾아가던 날 골목길 복잡한 남면동의 모처에서 나는 맡아버렸다. 폐부에서 반응하는 바로 그 퀴퀴한 냄새를. 그러니 들어가야 한다. 그분이 나를 부르신다. 나에게는 악취미가 있다. 거의 폐물에 가까운 오래된 책을 버리지 못하고 끌고 다니는 것. 다 낡은 종이 냄새인지 곰팡이 냄새인지 알 수 없는 향을 풍기는 책은 어느덧 누렇게 뜨고 습기가 차 쭈글쭈글해졌다. 맘먹기 전에는 선뜻 열어보기도 힘든 상태지만 그렇다고 여간해서는 못 버린다. 겉보기에는 폐기물 같아도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건데, 종이떡이 되더라도 이게 얼마나 소중한데. 흑빛이 되어버린 내지와 달리 하드커버는 멀쩡한 에이브. 나는 한때 88권의 에이브가 나의 졸개라고 여기며 외로움을 달래던 친구 없는 초등학생 소녀였다. 허름한 인쇄의 동광출판사, 파른 문고. 중학생이 되어도 여전히 친구 없던 나는 순정 만화를 글로 바꿔낸 중학생이 되어도 여전히 친구 없던 나는 순정 만화를 글로 바꿔낸 픽션 소녀 소설로 한 시절을 버텼다. 사파처럼 붙어있는 만화 조각을 따라 그리며 순정 만화가의 꿈을 꾸기도 했고 내 나름의 스토리를 구상하기도 했다. 이제는 거짓말 같은 삼중당 문고, 무학여중 정문 앞 문방구에서 발견한 나의 첫 문고본은 무려 너무나 인간적인, 그것도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삼중당 소속이라니 이보다 더 예스러울 수는 없다. 뭘 알고 니체를 골랐던 게 아니라 그저 어른인 척하고 싶어서 저런 제목을 골랐다는 걸 나는 부인할 생각이 없다. 안다. 내가 낡아가는 것처럼 종이도 낡아간다는 걸. 그의 수명도 다해가고 더는 오래 데리고 다닐 수 없다는 걸. 이제는 이별해야 할 때가 시시각각 다가온다는 걸. 다행히 같은 책이 전자책으로 발간되면 마음 편히 안녕할 수 있지만 재발간이 안 되는 책들은 그러기 어려울 거다. 스캔해서 PDF로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그러려면 책의 중철 부위를 절단해야 한다. 우리의 미래는 대개 가슴 찢어지는 이별로 끝맺을 거라 예감한다. 어두컴컴한 지하, 헌책방의 빽빽한 책장 사이를
조심스레 걷는다. 검은 표지의 책 한 권을 골라 체크카드를 내밀고 8,000원을 결제한다. 헌책방에서는 꼬깃꼬깃 접었다 편 현금을 내미는 게 어울릴 것 같지만 나의 라이프 스타일은 더 이상 예스럽지 않다. 집으로 돌아와 펠릭스 바로통의 그림, 벽장을 뒤지는 여인을 발견한 순간 퀴퀴한 책 냄새가 느껴진다. 눈앞에 아련하다. 커피색 먼지 가득한 헌책방의 지하, 그리고 램프를 들고 어두컴컴한 공간에서 책을 뒤지고 있는 한 여자가 언제나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책을 뒤적이는 털털한 내 모습이 흑백 영화처럼 극적인 조명을 두고 한 여자가 벽장 앞에 앉았다. 무릎 하나를 세우고 책을 뒤적거린다. 각양 크기의 책들과 다종의 책이 선반마다 쌓였다.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휘어버린 책장이 딱 보기에도 익숙하다. 맨 윗칸에는 신문도 쌓여 있다. 분명 특별한 기사를 실은 신문 스크랩이다. 책 앞에 기꺼이 무릎을 꿇는 책 종교 신자라면 누구든지 안다. 책이 얼마나 무거운 물체인지, 책이 얼마나 먼지나는 생물인지, 책이 작은 습기에 얼마나 크게 반응하는 민감한 재질인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펠릭스 바로통의 여자는 나와 같은 여자다. 책에 집착하는 여자다. 이승희 시인의 제목이 긴 시를 사랑한다. 아무도 듣지 않고 보지 않아도 혼자 말하고 빛을 뿜어내는 텔레비전 한 대가 있는 헌책방. 이승희는 헌책방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어떤 저녁 불빛이 스미는 허름한 헌책방에 말없던 남자와 고요한 의자 하나가 가진 슬픔을 읽는 사람이다. 그들을 따스하게 감싸 안을 줄 아는 마음이 따뜻한 시인이 사랑을 못 이겨 쓴다. 담담하게 그리움을 말한다. 사랑했던 시간을 말한다. 시의 소재가 되지 않은 사물은 못내 슬프리라. 아프도록 사랑받은 경험이 없을 것이므로. 내게 이 시가 중요한 이유는 시인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공명했기 때문이다. 그 역시 나와 똑같이 옛된 것을 사랑하는 품성이 있을 것이다. 일본 드라마 1리터의 눈물에서는 유행이 지난 MD를 사용하는 소년이 등장한다. 한물간 MD에 한 곡 한 곡 녹음해 음악을 듣는 아소 하루토에게 같은 반 여학생이 묻는다. 아소군은 MD를 쓰네? 나는 MP3 플레이어를 샀는데. 신기하다고 묻는 그부에게 소년은 싱긋 웃으며 대답한다. 저는 물건도 사람도 오래오래 소중히 여기는 남자랍니다. 나는 이 대사를 오래오래 간직해왔다. 나 역시 물건도 사람도 오래오래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므로. 한 번 마음을 준 사람처럼 한 번 애정했던 물건을 여간해서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므로. 나는 어떻게 해도 버릴수록 행복해지는 미니멀리스트는 될 수 없을 거다. 당연하게도 제일 마지막까지 버릴 수 없는 마음은 책에 고인다. 그렇게 낡은 책이 늘어간다. 낡은 냄새를 좋아하는 사람이 나 말고도 있다는 걸 알 때 기쁘다. 처음으로는 전작주의자의 꿈의 저자 조이봉 씨, 다음으로는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의 저자이며 동명의 헌책방을 운영하는 윤성근 씨. 대학 졸업을 얼마 앞둔 차가운 겨울, 신문에 등장한 헌책사랑의 주인공 조이봉 씨 뒤로 허름한 널빤지 책장이 보였다. 합판을 괴느라 쌓아둔 벽돌이 인상적이었다. 틈만 나면 널빤지를 자르고 가로 세로로 못질해 책 보금자리를 만들던 아버지와 나의 작품과 너무나 닮았기 때문이었다. 조이봉은 숨어있는 책이라는 프리첼 헌책찾기 동호회를 운영한 적이 있다고 한다.
틈만 나면 번개로 모여서 헌책방을 다녔다니 너무 귀엽다. 그 즈음은 아직 청계천 헌책방이 살아있을 때가 아닌가. 나는 다닥다닥 붙어있는 헌책방의 지긋한 어르신들에게 주눅이 들어 그 헌책방의 장르와 주력 상품을 확인하고 찾고 싶은 책을 물어보는 것에 만족하곤 했다. 들어가 보겠다는 말은 꺼내보지도 못하고 기웃거리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2019년 서울시는 청계천 거리 정신을 복원한 대형 헌책방을 열었다. 서울 책보고는 서울 전역에 있는 헌책방과 연계하여 책을 모으고 판매하는 곳이라고. 큰 창고를 개조하여 만든 터라 공간에 여유가 있고 특별히 아주 오래된 절판본들을 찾는 즐거움이 있다. 책벌레를 모티브로 디자인했다는 터널 모양도 깔끔하다. 책이 작은 헌책방별로 모여 있어 바라는 책을 빨리 찾기는 어렵지만 역으로 느긋한 시간을 보내며 숨어있는 보물을 찾는 즐거움이 있다. 귀여운 책 등을 꼭 잡고 끌어내 속살을 펼쳐보면 때때로 드러나는 원주인의 낙서, 필기, 아주 가끔씩 나오는 도서관 도장 흔적 또는 대출전표, 이 대출전표에 쓰인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각색의 필체는 얼마나 애틋한지, 그 사람의 개성을 보여주는 책갈피 도구는 어떻고, 영수증이나 엽서나 누군가와 주고받은 쪽지, 잘 말린 꽃잎 같은 것. 아참, 아주 오래전 존재했던 지금은 사라진 책방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허름하게 인쇄된 책갈피 사은품은 눈물까지 동반한다. 크로니클 북스나 녹록, 뉴욕 공립도서관 등에는 대출카드를 사용한 고풍스러운 굿즈가 있다던데 참으로 궁금하다. 조이봉이 말하는 헌책방의 법칙은 내게도 정확히 적용된다. 열심히 찾을 때 안 보이던 책도 찾아낸 뒤에는 차일 듯이 많다. 망설이다 안 산 책은 마음 먹고 찾아가면 없다. 무엇이든 그래도 가끔은 기적이 일어난다. 지금도 책벌레들 사이에서는 과거 소중했던 전집을 추억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제는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는, 내가 하루 종일 책만 읽어도 혼나지 않았던 80년대에는 해적판 전집의 시대였다. 저작권법을 해결하지 않고 외국의 양서를 가져와 책으로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시대적 혜택을 우리 70, 80년대생들은 양껏 누린 것이다. 학교 도서관에도 그러한 좋은 책이 가득했다. 우리 집에도, 친구네 집에도 그러한 전집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닥친 건 나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여러 가정들의 책벌레들에게 그랬다. IMF의 직격탄을 맞고 또 맞아 어려운 시기를 거쳐 여러 번의 이사를 하면서 소중히 여겼던 책이 뭉텅뭉텅 사라졌다. 에이브도 메르엔도 위인 전집도 차일드 크라프트도. 기쁨으로 읽었던 책의 제목도 내용도 희미해져 갔다. 이제는 사려 해도 살 수가 없다. 취업을 하고 자리를 잡고 나서도 마음 한켠은 늘 허전했다. 우연히 허락해준다면 그 책들을 만나고 싶었다. 다리품을 팔고 팔아, 클릭품을 팔고 팔아, 헌책방을 뒤지고 뒤져 에이브 88권을 거금을 내고 구매한 날. 얼룩지고 먼지 낀 88권을 하나하나 닦아 튼튼한 책장에 꽂던 날. 나는 소리 없이 울었다. 나의 사랑하는 책이 비록 헤어졌으나 그토록 오래 사랑하던 책을 다시 만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적어도 내게 이 헌책은 그냥 희귀템 혹은 그냥 낡고 무거운 종이 뭉치가 아니었다. 아무리 좋아하는 책이어도 고이 간직할 힘이 없었던 약한 시절을 지나 간신히, 정말 간신히 내가 내 몫을 하는 어른이 되어 금전적인 여유가 생겨 내 마음의 성을 쌓을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는 증거였다. 내 마음의 허무가 한 자락이라도 회복된 건 단언컨대 헌 책방 덕이다. 누렇게 뜬 에이브가 꽂힌 책장 옆에 앉아 멍하니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진다. 세상에 보낸 마음이 응답된 것 같아서, 앞으로도 한둘은 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비록 어려울지라도 헌책방은 가끔 책벌레들에게 기적을 만들어준다. 아참, 여러 저자의 헌책에 대한 시선 중에서 정말로 공통된 게 하나 있다. 내 책이 헌책방에서 발견되는 걸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파. 나는 이 말을 2016년 모 분야 베스트셀러 작가에게서 들었다. 하물며 나 같은 무명 저자야 말할 것도 없지 않은가. 헌책방에서 내 책을 발견하는 기분이란 솔직히 정말 마음 아프더라. 게다가 그 책 너무 깨끗했다. 설마 몇 장 들춰보다가 내용이 안 끌려서 그냥 팔아버리신 건 아니겠지? 사실 슬퍼할 일은 아니다. 헌책방에는 가름끈 한번 펴본 흔적 없이 탄생의 흔적 그대로 냉동되어 버린 책도 많으니 구원의 손길로 자신을 깨워줄 주인님을 기다리면서. 내 마음에는 거대한 서재가 있다. 현실에는 보여줄 수 없는 커다란 책장이. 굳이 눈에 보이는 무엇에 비유하자면 그건 헌책방의 세계다.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는 천국이 있다면 도서관처럼 생겼을 것이다 라 말했다지만, 나는 내게 천국이 있다면 헌책방처럼 생겼을 것이라 대답하고 싶다. 거참 악취미다. 새 책방도 아니고 헌책방이라니. 펠릭스 발로통의 여자도 그다지 평범해 보이진 않는다. 깊은 밤에 잠에서 덜 깬 누군가가 보면 놀라 자빠질 모양새다. 물론 내가 할 말은 아니다. 저 기묘한 그림처럼 틈만 나면 헌책이 든 벽장을 열어 젖히는 퀴퀴한 먼지 냄새와 커피색 책 더미에서 킬킬거리는 이상한 여자가 여기 하나 더 있다. 틈만 나면 헌책이 든 벽장을 열어 젖히는 퀴퀴한 먼지 냄새와 커피색 책 더미에서 킬킬거리는 이상한 여자가 여기 하나 더 있다.